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. 정약용의 고시 7번째입니다. 정약용이라는 작가는요. 오히려 문학보다는 역사서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천재 실학자라고 알려져 있고요. 병세유표라던가 목민 심서를 쓴 작가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천재 작가냐라고 하면은 생애 한 권의 학술서를 쓰기도 어려운데 거의 500여 권 가까이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정약용은 이 실학 사상을 집대성해서 뭔가 이런 조선이 실제적으로 개혁하기를 원하고 또 그 당시에 부패한 양반 관리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. 하지만 세상은 이런 천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배를 가기도 했고 이 시도 정약용이 정치 생활 중에서 경상도 장기현에 유배된 이후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쓴 그런 시가 바로 이 고시입니다. 근데 여기로만 유배를 간 게 아니라 또 유명한 게 전남 강진에도 유배를 가고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뭐 이랬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당대의 조선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, 특히 지배층의 횡포와 그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읊은 시가 바로 이 고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작품을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 작품은 5원 19로 되어 있는 한시입니다.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 한시를 풀어서 쓴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5원 10행이기 때문에 각 2행씩 나눠서 내용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서 이 풀이라는 것은 자연물이죠. 이 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. 뿌리가 있다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. 그리고 이 풀이라는 게 밑에 땅 안에 뿌리가 있어야 균형을 지탱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요 특이한 부평초는 매달린 꼭지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자, 그럼 풀과 부평초는 대조가 되고요. 왜냐하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 부평초란 뭘까?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평초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? 자, 시에서 자연물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자연물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인간의 어떤 세태라던가 또는 어떤 대상을 말하기 때문이에요. 자, 부평초는요, 이 부가 뜰 부자예요.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할 때 그 부자고요. 평은 부평초 할 때 평입니다. 그래서 개구리밥과의 물 위에 떠있는 풀인데 연못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씁니다. 하지만 이 부평초가 사진을 보면 알겠듯이 이런 모양을 가진 아주 익숙한 연못의 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죠. 바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보고요. 우리가 부평초 인생이라고 관용적으로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부평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. 당대의 그 조선 후기의 세태를 살펴본다면 양반은 점점 자신의 배를 불렸고요. 그 밑에 있는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요. 왜냐면 이 지배층의 수탈과 괴롭힘으로 서민들은 떠돌아다니는 어떤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시를 쓴 정약용도 굉장히 많은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지탱할 곳이 없었죠. 그래서 이 부평초는 하나는 정약용이 바라본 어떤 서민들, 백성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. 또 화자 자신인 정약용의 삶, 정처 없는 삶을 얘기할 수 있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라고 합니다. 여기서 부평초의 속성 뭔가요?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이 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세상을 부유하는 그런 과정이에요. 자, 이렇게 둥둥이라는 음성 상징어, 의태어를 사용해서 지금 부평초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
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언제나 always 뭐에 끌려다녀요? 바람에 끌려다닌다 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서 끌려다닌다는 거는 끌리다잖아요.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죠. 수동적인 거죠.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존재이면서 부평초를 마음대로 이끄는 것입니다. 이것은 정약용의 삶에 비춰본다면 당대의 어떤 조정의 대신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평초라는 신세가 매우 가여워요.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요. 부평초라는 그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더부살이 신세처럼, 더부살이라는 건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. 이 직유법을 통해서 이 신세라고 부평초를 비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뿌리가 없고 그 다음에 터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냘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자, 그 다음에 볼게요.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사진을 보면요. 연잎 어떤가요? 굉장히 크죠. 그 개구리밥과의 부평초보다는 연잎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리고 화려하죠. 그러니까 부평초를 어떻게 하냐면 괄시를 내요. 이 괄시라는 건 업신여겨서 하찮게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행체 사진 보실까요? 행체는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른과의 하늘살이 풀로 노랑머리 연꽃이라고 합니다. 이 노랑색의 꽃 어때요? 화려하죠. 그러니까 행체랑 이 부평초가 같이 있다면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봤을 때 행체한테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연잎과 행체는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 가냘픈 백성인 부평초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과 지배층의 구조를 자연물을 통해 대조시키고 있는 것,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. 이 마지막 결구 정도 되면은 화자의 생각이 나오죠.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한못이라는 건 연못을 얘기해요. 자, 이 연못에 뭐도 있어요? 부평초도 살죠. 비록 얘는 뿌리는 없지만 많단 말이야.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.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? 연잎도 있어요. 커. 그 다음에 행체도 있어요. 행체는 노란색의 또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. 하지만 이 부평초는 정처 없이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상황? 떠돌아다니는 상황.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양반도 있고 백성도 있고 서민 다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. 양반들은 백성들을 점점 더 괴롭혀만 가. 그래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그러지라는 건 잘 맞물려 있는 물체가 틀어지거나 또는 지내는 사이가 나쁘게 된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는 지내는 사이가 나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겠죠. 그래서 이거를 의문형을 통해서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정약용이라는 그 천재 실학자가 이렇게 하면 조선이 정말 잘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? 부평초라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여기에 이입해서 보았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의 주제 지배층의 횡포 연잎과 행체의 횡포와 그거를 견디는 부평초인 백성들의 괴로움 정도로 이 작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.